네, 옥터디 기초행 기본생물 43장 동물의 수송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순환계, 즉 혈관, 심장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동물의 순환계입니다. 자, 순환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요. 얘들을 어떻게 우리 몸의 체내 곳곳에 이제 보내고 산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지, 그리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뭐 영양 성분 이런 것들도 조절하고요.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기체들이 교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순환계 하면은 환경이랑 기체를 이제 농도차를 통해 가지고 확산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폐나 아가미, 즉 우리 몸과 외부가 서로 이제 기체 교환을 하는 장소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얇은 혈관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오게 돼요. 자, 들어가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얇은 혈관망, 즉 일부러 얇게 이렇게 혈관을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늦춰주고 또 교환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게 되죠. 자, 그리고 얘들은 또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펌프, 즉 심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는 산소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들어갈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겠죠. 산소 농도는 낮을 거고요. 자, 이런 상태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혈액은 다시 온몸으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굵고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얇은 혈관망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굵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액들이 이제 저항 없이 전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그래서 모식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위수강 되어 있는데, 위수강은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 히드라나 아니면은 해파리 같은 자포 동물들이 몸 중앙에 이제 위수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소화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이제 물질을 분배하는 순환계로도 위수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수강을 통한 내부의 물질 이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자포 동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 동물은 방금 말씀드린 해파리 같은 거, 자, 이런 애들이 자포 동물이고, 자, 그림을 잠깐 그리게 되면은, 자, 해파리가 요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아래쪽에 해파리도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위수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얘들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띠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순환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을 방사관, 자, 요 끄트머리를 순환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 안에는 섬모가 있는 세포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강 안에서 액체 흐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편형 동물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플라나리아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길쭉하게 얘들이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고, 자, 요쪽에 보면은 이제 입이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배 쪽에 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쪽에 이제 입이 있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인두라고 부르는 부위예요. 인두. 요쪽이 입이고.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온몸으로 퍼져 있는 위수강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위수강이 있기 때문에 순환기 없이도 얘들은 외부와 물질 교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평평하게 생겼죠. 납작하다 보니까 몸 구조의 면적 자체가 넓어가지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의 이동거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 가지고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방순환계와 폐쇄순환계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순환계라는 말인데, 자, 순환계는 몸 전체로 우리 몸에 있는 책, 유액 같은 거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 체세포들이 이제 액상인 환경에서 기체를 교환할 수 있게,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한 기관들을 연결시킨 거를 순환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심장, 뭐 심장은 잘 알죠. 솔직히 설명 안 해도 근육성으로 되어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대사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혈액들의 압력을 높여준 거예요. 유압을 높여 가지고 혈관으로 혈액을 빡빡 퍼내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애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쟤들도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로 가면 폐, 이쪽으로 가면 온몸 될 거예요. 지금 대충 그냥 이 정도 50도 정도만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개방순환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순환계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 메뚜기 예를 들어 가지고 곤충들이 개방순환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눈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이렇게 긴 관 같은 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관들이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디마디에 이제 관 형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근육질로 펌핑을 하면은 체액을 안쪽으로 쪽 빨아들인 다음에, 관을 통해서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밖으로 흘러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체강 속에 혈림프, 혈액이 아니라 혈림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린 요 그림이 요 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혈림프라는 순환액이 세포 사이액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심장, 요런 심장들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 순환관을 통해 가지고 체관으로 혈림프들을 이렇게 밀어내고요. 자 다시 체강에서 세포와 혈림프 간의 물질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이완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이완하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요 혈림프들이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막이 이런 방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수축하게 되면 얘들이 쏙 하고 닫혀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일 때마다 이 체강을 눌러주기 때문에 혈림프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순환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닥까지 개, 이런 큰 절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 펌프하고 또 조금 더 복잡한 순환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폐쇄 순환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람이죠. 하지만은 캠벨에는 사람 말고 일단 지렁이, 환영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까 잠깐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는데, 안쪽에 내부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요. 마디마디 뭐 모세혈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정확히는 모세혈관이 아니고 배쪽 혈관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이런 혈관들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긴 바깥에 있는 얘들을 등쪽 혈관,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이제 배쪽 혈관 이렇게 부르고요. 요 머리 쪽에 이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 보조 심장들도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으로는 세포 사이 액들이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혈관 안으로 혈액이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 액들하고요, 혈액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개방순환계는 요 구멍들이 다 열려 있지만은 얘들은 제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그렸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환액은 혈관 내 혈액으로 세포 사이 액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하나 이상의 심장들, 뭐 사람은 하나지만은 이런 식으로 심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혈액을 밀어가지고 굵은 혈관 이런 데로 이제 밀어내 보낸 다음에 각 기관으로 더 가는 혈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혈액하고 요 사이사이에 세포 사이 액들 있죠. 이런 데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지렁이, 그 다음에 두 종류들, 연체동물 중에서 문어, 오징어, 낙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모든 척추동물들은 폐쇄 순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요. 누가 폐쇄 순환계다, 누가 개방 순환계다. 개방 순환계는 아까 절지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어서 척추동물의 순환계 좀 특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혈관계는 말 그대로 심장하고 혈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 혈관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합쳐가지고 혈관이라 부르고요. 자, 얘들 영어 이름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맥,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각 기관까지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네, 요 화살표 부분, 요 통로를 동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세동맥 같은 경우에는 동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긴 그리고 굵은 동맥에서 나와가지고 모세혈관으로 가기 전에 있는 조금 더 얇아지는 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질 때 여기가 동맥, 여기가 세동맥, 여기가 모세혈관. 그래서 동맥보다 조금 더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혈관망입니다. 자, 모세혈관은 방금 그린 요 부분이고요. 모세혈관망은 자, 요 지금 모세혈관 자체를 막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이 둘러싸고 있고, 이 막에는 얇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그물망을 형성한, 이렇게 이제 그물망을 형성한 모습들을 모세혈관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혈액하고 세포 사이액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정맥은 이제 아까 세동맥 했죠.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있는
모세혈관의 아래쪽 끝부분들을 세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정맥은 이제 얘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맥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문맥 되는데 문맥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모세혈관망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간문맥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문맥이래요.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의 혈관, 그런 것들을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심장의 구조도 한번 봅시다. 크게 심방하고 심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렸지만은 자, 심장은 이렇게 이제 또 그릴 수가 있고요. 심방은 이제 폐든 아니면은 뭐 온몸이든 어쨌든 혈액이 들어오는 곳, 방이죠, 방.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을 심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쪽이 온몸에서 들어오는 곳. 자, 이쪽이 이제 폐를 돌아가지고 폐에서 들어오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이에요. 보통 위로 이렇게 달려 있긴 한데 저는 편의상 나중에 보통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온몸을 들어온 요 혈액은 심방을 거쳐 심실을 거쳐 가지고 폐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폐는 지금 아까 여기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산소 농도가 풍부한 혈액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다시 온몸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얘들이 이쪽이랑 이어져 있는 거죠.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지돼 가지고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분지돼 가지고 목 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거하고 다리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또 분지돼 가지고 나뉘긴 합니다. 뒤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척추 동물들은 순환계가 독특한 구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3 넣어놨는데 그냥 앞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단일 순환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류들 물고기 얘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심장이 그냥 두 개의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심방과 하나의 심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방, 심실 이어져 있고, 자, 심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온몸을 거친 혈액들이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심실은 다시 아가미 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얘들이 동맥혈이죠. 아가미를 거쳤으니까 동맥혈들이 그대로 중간에 심장을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심장의 심방, 쪽이 심실, 그리고 여기가 아가미 모세혈관, 쪽이 체모세혈관, 이쪽이 이제 동맥이고 이쪽이 정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게 단일 순환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심방에 혈액을 모았다가 심실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요. 심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혈액들이 아가미 모세혈관망으로 쫙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산을 통해서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는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가미에서 나오는 고산소 혈액들이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와가지고 체모세혈관까지 지나가게 돼가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얘들이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정맥을 통해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심장 시스템이 작용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체모세혈관, 여기서 이제 폐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요로 갈 때 사실 혈압이 많이 낮아지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같은 게 이제 편입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극복하기 위해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들은 이중순환 시스템, 앞에서 잠깐 봤죠?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얘들은 뭐냐? 자, 얘들은 폐피순환고리나 폐순환고리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하고 체순환고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순환을 담당하는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심장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폐순환고리, 폐피순환고리 되어 있는데 먼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폐순환고리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나 포유류,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폐로 호흡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척추 동물들이 기체 교환을 폐로 하기 때문에 폐순환고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폐피순환고리는 뭐냐? 자, 양서류 같은 애들은 기체 교환이 폐호흡도 하고요, 피부 호흡도 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개구리는 피부로도 숨을 쉰다,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야 된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폐와 피부 합쳐가지고 폐피순환고리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체순환고리는 이제 폐나 아니면 피부 이런 데서 받은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들이 이제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영양 교환을 한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리를 체순환고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뇌나 근육 이런 데는 더 산소 같은 거를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도 격렬하게 혈액을 보내줄 수 있어가지고 혈압을 훨씬 더 높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 그렸는데, 자, 다시 그냥 대충만 그릴게요.
대충 그리면은 지금 얘들은 두 개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방, 심실, 심실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아까 요렇게 하나 이어졌었고 요렇게 하나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쪽이 폐순환고리, 이쪽이 체순환고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축을 해주면은 온몸으로 갈 때 아까 요 부분에 원래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힘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따라서 포유류나 뭐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심실이 수축을 해줘가지고 한 번 더 힘을 줘서 높은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중순환에 진화적 변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양서류나 파충류 일부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폐에 공기를 채운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이 폐로 기체 교환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피부 같은 기관으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폐를 안 쓰고 우회해가지고 그냥 피부 호흡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살펴볼게요. 이 독특한 동물들을 진화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서류, 개구리입니다. 자, 얘들은 2심방 1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심방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심실이 그냥 혼합돼가지고 섞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계속 막을 그렸는데 요 막이 없어요. 갈라져 있지 않고 여기서 합쳐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 가운데 이제 심실 쪽에 육주라고 부르는 돌출부들이 이렇게 근육 기둥 형태로 울퉁불퉁하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좌심방, 참고로 지금 이게 심장의 앞쪽을 저희가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심장의 앞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자, 코가 있고 지금 앞쪽을 본 거예요. 앞에 있으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 사람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볼 때 오른쪽을 좌심방 혹은 좌심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볼 때 왼쪽을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좌심방으로 이제 폐를 거쳐가지고 이제 산소가 많은 혈액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혈액의 뭐 거의 한 90% 정도를 거의 다시 체순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 안 섞이고 체순환으로 다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들어 쭉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심방에서 온 대부분은 이제 산소가 적겠죠. 온몸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은 폐피순환고리, 양서류니까 폐피순환고리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또 장점이 있는데 얘들은 폐피순환고리를 거치죠. 그리고 얘들은 혈관을 수축해가지고 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축축하게 있을 때는 폐호흡을 하지 않고 피부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 깨구리는 아가미가 없지만 올챙이 시절에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챙이 시절에는 주로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이제 올챙이 후반부가 되면서 후반 시기부터 폐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폐랑 피부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충류 봅시다. 뭐 거북이, 뱀, 도마뱀. 자, 이런 애들은 이심방에 불완전한 이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들은 이심실이긴 이심실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을 때 사이에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 막 같은 septum이라고 부르는 막이 심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방을 얘들은 세 개로 봅니다. 심방 하나, 둘, 그리고 심실 하나. 근데 심실 사이에 얇은 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불완전 이심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파충류들도 양서류처럼 몸으로 가는 절대적인 혈액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어도 파충류죠. 파충류인데 얘들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얘들은 심장 사이 막은 완전합니다. 온전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 심장에서 나온 동맥이 밑으로 이렇게 동맥들이 있는데, 자, 요 동맥이 어떻느냐면은 요쪽이 지금 체순환고리고 요쪽이 이제 폐순환고리죠. 요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생각해보면 지금 양서류랑 좀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실상 막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뚫린 거랑 똑같죠. 자, 하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자, 악어 같은 경우에는 수륙양용이죠. 물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땅에서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어가 그래서 잠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아랫부분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지금 원래 폐로 가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막혀요. 잠수를 하게 되면. 막히면은 지금 요 오른쪽 우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 힘을 주게 되면은 얘들이 혈액이 어떻게 가느냐, 요로 가면서 이쪽은 막혀있기 때문에 요렇게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수축하면은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온몸으로 또 한꺼번에 많은 힘을 줘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폐로 갈 필요 없죠. 호흡을 안 하니까, 잠수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포유류와 조류입니다. 자, 얘들은 이런 다른 척추 동물들하고 좀 크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려줬죠. 심방하고 심실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이 완전히 분화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왼쪽에 심방, 자, 왜 자꾸 왼쪽이라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은 이 혈액들은 한쪽으로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갈 때도 한쪽으로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완전히 산소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은 혈액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포유류나 조류는 이 위에 봤던 파충류나 양서류랑 다르게 이 폐로 가는 혈류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들이 지금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동물에 비해 가지고 얘들은 지금 내온 동물이죠. 얘들은 외온 동물인데 얘들은 내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온 동물들은 에너지 소비가 거의 10배 가까이 크다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배 가까이 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것도 10배 이상 필요하고요. 노폐물도 훨씬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장 크기를 훨씬 더 크게 키우고 폐순환과 체순환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더 강한 심장을 갖게 수렴진화한 거죠. 이번에는 포유류의 이중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유류의 순환계에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계속 설명하던 거예요.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심장, 요렇게 우심방, 우심실, 다시 좌심실, 좌심방 먼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캠벨식으로 그릴 거예요. 캠벨식으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밑에 그렸는데 캠벨에는 이렇게 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도 판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가는 이쪽에도 판막이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온몸으로 나가는 요 부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폐로 가겠죠. 폐로 가는 부위는 이렇게 이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모세혈관들이 막 있겠죠. 이쪽이 폐, 이쪽이 온몸의 이제 조직세포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습도를 그려놓고 뭐 위에 글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혈액의 흐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심실 수축된 혈액들이 이제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우심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꾹 눌리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혈액들이 이렇게 쫙 짜지면서 폐 동맥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곳이 동맥이라 했습니다. 폐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우심실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동맥혈이지만 여기는 산소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요. 이런 혈액들이 이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 폐는 두 개가 있죠. 좌우로 모세혈관망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소는 보충을 받고요. 이산화탄소는 빼게 되겠죠. 자, 모두 확산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2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산소의 혈액, 산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O2 농도가 충분히 많은 이 혈액은 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폐정맥, 즉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입니다.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은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쪼로록 하고 내려가게 되고요. 자, 다시 좌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꾹 짜이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체순환계로 혈액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지금 4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동맥이고요.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을 통과해가지고 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분지되어가지고 혈관이 하나 빠져나오는데 그 혈관이 이제 심장으로도 혈액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빠져나와가지고 심장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심장 바깥으로 이렇게 가면서 심장에 혈액을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저 5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또 가다가 분지가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분지가 나눠져가지고 다시 이쪽으로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분지가 한쪽은 이제 머리나 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세혈관망으로 혈액들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동맥은 따라 내려와가지고 복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부, 그 다음에 뒷다리 이쪽으로 모세혈관망으로 간 다음에 세포 사이에 그리고 확산을 통해 가지고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끝나는 부위는 세정맥이라 했죠. 그래서 세정맥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얘들이 합쳐져 가지고 혈액을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머리로 갔던 거,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쪽이 이제 머리에 갔으면은 상대정맥,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복부 쪽이다 그러면 이쪽이 하대정맥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은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랬지만은 어디서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목, 팔 유래 저산소 혈액들은 상대정맥, 하체 몸통 유래는 하대정맥에 모입니다. 그래서 두 대정맥은 이제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여기가 우심방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이 혈액들이 다시 우심실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얘들이 아까 다시 처음 폐로 가는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우심실 수축으로 한 바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뭐 글로 쭉 적어놨지만은 그림상 그냥 혈액의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캠벨에 나오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포유류의 심장.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심장 주기나 박출량 뭐 이런 거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뭐 심장의 구조 특징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 앞에서 계속 배운 거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심장은 이 가슴뼈 흉골 밑에 우리 그냥 가슴뼈 사이에 이렇게 손 대보면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죠. 거기에 이제 주먹 크기만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대부분 이제 근육으로 심장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심방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심방들은 얇은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폐나 신체 조직으로부터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뭐 계속 설명하던 거라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모든 방들이 이완이 됐을 때 특히 심실도 포함입니다. 심실도 이완이 돼야 밑으로 쪼르륵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들이 심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심실이 수축하기 전까지 심방에 남아있던 모든 혈액들을 쫙 짜가지고 심실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심방, 심실 제가 계속 말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심방으로 혈액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밑에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쭉 흘러가지고 밑으로 혈액들이 내려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수축하기 전에 심방이 수축을 해가지고 쫙 짜주는 거죠. 짜면서 심실 쪽으로 혈액을 흘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심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훨씬 크게 그렸죠. 크게 그려가지고 여기 근육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특히 온몸으로 보내는 좌심실 근육이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훨씬 더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힘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던 거라 간단하게 그냥 글만 읽고 넘어갔고요. 또 뒤에서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심장 주기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심장 주기가 심화반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캠벨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심장 주기는 크게 이제 수축기하고 이완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심방과 심실이 이완하는 구간 한 0.4초 정도 되는데 자, 이때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이 모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들이 쪼로록 하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온몸을 순환하고 들어온 혈액들이 심실까지 혈액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완기 요 시간이 한 0.4초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해요. 아까 보셨죠? 앞에서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심실로 남아있는 혈액들을 심방에 있는 남아있는 혈액들을 쭉 하고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0.1초 요 구간 동안 심방에 있던 혈액들이 모두 심실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얘들이 수축을 해가지고 온몸 혹은 폐로 이제 혈액을 쫙 하고 보내주게 되고요. 이때 아까 제가 여기 판막을 하나 그렸죠. 요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는 얇은 막 구조입니다. 얇은 막 구조고 얘들 이름이 반달 판막이라고 그래요. 둘 다 반달 판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이렇게 판막이 있었죠.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이기 때문에 방실 판막 이렇게 부릅니다. 얘 둘은.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시험에 어떤 거 나왔냐면은 여기 위에 절단면을 쫙 보여주고 특정 판막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심방 주기 그래프를 줍니다. 자, 지금은 안 가르쳐 줄 건데 이거 심화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방 주기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그래프에 어떤 상황이 맞는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본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는 쉽진 않아요. 심화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심화 그리고 전공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편입장 가셔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됐건 아까 여기까지 설명하다 말았죠. 심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액들을 밖으로 이렇게 쫙 뽑아보내고 심방은 이완을 하면서 혈액을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 판막은 막혀 있습니다. 요게 0.3초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심장의 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심실이요. 1분 동안 내보내는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심박동률하고 1회 박출량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1회 박출량이라는 거는 한쪽을 의미해요. 한쪽, 양쪽이 아니고 보통은 좌심실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동률은 뭐냐면은 1분에 심장이 몇 번 수축하는지, 보통 쉴 때 기준으로 72회 정도 심장이 뛰고요. 1회 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얼마나 혈액이 쫙 빠져나가는지를 말하는데, 이때 빠져나갈 때 보통 한 70ml 정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77에 49죠. 뭐 대충 그래가지고 약 한 5,000ml per 분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지 아시죠? 여기 밑에 지금 제가 회당 70ml입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된 거에 두 개 곱해가지고, 그래서 분과 ml만 남은 겁니다. 단위가. 그래서 환산인자 같은 거는 쓰실 때 단위를 이렇게 끝까지 다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화학 같은 거 할 때 안 헷갈려요. 자, 어쨌든 지금 5,000ml니까 분당 5리터 정도 심박출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막 아까 위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얇은 층의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층의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총 4개 아까 그려드렸죠. 그래서 먼저 방실 판막입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액들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심실이 수축하는 동안 여기서 쫙 막고 있죠. 아까 심실이 수축하는 동안 심방은 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류해가지고 심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방실 판막이 잘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강한 섬유질로 약간 고정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달 판막입니다. 심실에서 이제 동맥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얘들이 반달 판막이었고요. 일단 캠벨 수준에서는 얘들의 각각 이름이 뭐고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2000판, 3000판 하면서 이제 골치 아프게 외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에 이제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래는 판막이 닫힐 때 이제 혈액이 부딪히면서 두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반달 판막이 닫힐 때 이제 얘들이 떨리면서 근 하는 소리, 뚜끈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심장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막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가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아기 때부터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염 때문에 염증이 판막에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너덜너덜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후천적으로도 심장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판막 대체물 가지고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심장 잡음이 들린다고 뭐 심장에 막 수술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장 박동의 유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심장 박동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우리 심장에 있어요. 자, 이렇게 심장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우심방에 이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방결절이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뭐 박동원, 페이스메이커 줄여가지고 SA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요.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방실결절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신호가.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아까 SA, 여기가 아까 AV 노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한 0.1초 정도 아주 잠깐 지체를 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번들 브런치라고 하는 다활 갈래 얘들이 밑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가 다시 심장 끝까지 밑으로 타고 쭉 내려가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신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옆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는 요쪽을 프루킨의 섬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요 아래쪽에 이제 심실 있죠. 그러면서 심실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여기 좌심방은 언제 수축해요 하는데, 자, 아까 여기서 SA 노드에서 심방으로 퍼질 때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요때 전체적으로 삥 둘러가지고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AV 노드에서 이렇게 한번 멈췄다가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프루킨의 섬유를 타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요 전기 신호 충격이 체액으로 피부 표면까지 전달돼가지고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 전류를 기록을 한 게 이제 심전도, 자, 영어로는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이래가지고 ECG 부르기도 하고요. 자, 독일어로 카디오를 K로 쓰거든요. 그래갖고 EKG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ECG, EKG. 어쨌든 요 심전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다가 살짝 지어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심전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가 생성돼 가지고 심방으로 쫙 퍼지는 구간, 그때가 여기에요. 자, 여기가 기억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방실결절에서 지체되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니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발 갈래가 방실결절과 연결되어 있어 지연 신호를 아래까지 전달하는 구간. 자, 여기는 아주 잠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살짝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이때 요 잠깐 내려가는 구간 있죠. 여기가 디귿이에요. 그 다음 프로키네 섬유를 따라 가지고 쭉 퍼지는 구간이 요 전체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피파 여기 기억 부분을 피파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부분 여기가 이제 QRS파 이렇게 부릅니다. QRS파 이렇게 부르고, 자, 뒤에 제가 끝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부분 그렇죠. 자, 여기를 T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요 T파는 뭐냐? 자, 지금 QRS파가 이렇게 쫙 왔죠. 자, 여기가 아까 리을이라 했습니다. 프로키네 섬유를 따라 가지고 전체 신호가 퍼지는 과정인데, 얘들이 이제 퍼지고 나면은 자극이 오기 때문에 심실이 수축을 하게 돼요. 여기 이후에 이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요 S와 T파 사이 여기를 ST 구간이라는데, 자, 요때 이제 심실이 수축을 해가지고 강하게 박출하는 시기고요.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T파, 즉 심실이 재분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QRS파가 나오는 요 시기에 자, 방실 판막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심음이래요. 방실 판막이 닫히는 거. 1심음이 요때 들리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T파가 끝날 때 요때 이제 반월판이 닫혀요. 아까 말씀드린 반달판. 자, 그래서 이런 구간도 나중에 이제 제가 전공하면서 다시 알려드릴 거지만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다음 추가로 이제 심장 박동에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계가 나오는데, 자, 교감 신경계는 흥분하면은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부교감 신경계가 흥분 시에는 심박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앞에서 배웠지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때 베타1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같은 경우에 자, 1도가 올라가면은 분당 박동수가 10회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혈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장 얘기고요. 혈관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뭐 뒤에서 할 거지만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내장기관의 혈관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있을 때 이게 어느 혈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보다 보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내장기관의 혈관에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 알파1에 작용을 해가지고 알파1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수축을 시키고요. 자, 이게 에피네프린이 심장이나 근육에 있는 소동맥들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베타2에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완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를 해놓고 나면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에피네프린이 베타1 수용체에도 작용을 한다 하고, 지금 에피네프린이 심장의 베타2 수용체에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요거 심장이 아닙니다.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혈관이죠. 얘들을 지금 베타2에 작용을 하면은 이완을 한다 요 말이에요. 참고로 심장에도 베타2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말고요, 심장에 있는 베타2에 작용하면은 거의 뭐 베타1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심박수를 증가를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에피네프린이 관상동맥 베타2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완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산소를 더 잘 공급받아가지고 활동하기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수용체마다 똑같은 호르몬이라도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화반 가시면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혈관 얘기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에피네프린은 내장기관의 혈관은 수축을 시켰고, 에피네프린이 심장의 관상동맥이나 근육의 소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완을 시켰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죠?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국 에피네프린이 싸움 도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근육이 막 펌핑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도망갈 수 있을 거고, 이때 여유롭게 음식 소화시키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를 심장이나 근육 이런 데로 더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얘들이 피하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발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올 건데 NO 가스 있습니다. NO 가스도
자, 요거 앞에서 비약을 하면서도 몇 번 했죠. 소동맥을 확장시키고요. 반대로 엔도텔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은 소동맥을 수축시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혈관 이제 이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혈관은 혈관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뭐 특징, 그리고 혈압 이렇게 일단 크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의 구조와 기능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단순하게 공통 구조로는 혈관은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이제 내피세포의 단일층의 내피세포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혈관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크게 이제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뭐 모세혈관 요 정도 나눌 수 있고 동맥에서 분지돼 나오는 세동맥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나와가지고 분지돼가지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세정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세동맥, 세정맥 빼고요. 동맥하고 정맥 좀 살펴볼게요. 먼저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내피 얘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를 이제 평활근하고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결합 조직들이 여기를 주위를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벗겨내면은 평활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 바깥을 다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다른 결합 조직들이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자, 평활근은 단일층은 아닙니다. 여러 층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신장력을 제공을 하고요.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신축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가까이 있죠.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강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있어가지고 탄성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혈액이 들어오면은 얘들이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는 콜라겐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 다시 이완이 되면은 원래대로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때는 신축성이 있는 엘라스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혈압을 우리 몸이 유지를 할 수 있고 모세혈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맥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자, 하지만은 내피를 조금 더 크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내피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내부에 판막 구조가 관찰이 됩니다. 자, 판막이 있어가지고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게 되죠. 이쪽으로 혈액이 지나가고 여기로 가려면은 얘들이 닫혀가지고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역시나 평활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동맥보다는 조금 더 얇은 평활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합 조직들이 다시 평활근을 감싸고 있고 얘들도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정맥 같은 경우에는 낮은 압력의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 자체가 어쩌다 보니까 좀 더 두껍게 그려졌는데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두께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정맥은 혈액의 저장고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피가 들어오면은 잘 늘어날 수 있게 여기 바깥에 결합 조직에 늘어날 수 있는 콜라겐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얘들은 동맥처럼 이렇게 막 신축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엘라스틴은 결합 조직에 좀 더 동맥보다 작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맥으로 들어오는 게 세정맥이죠. 세정맥 같은 경우에도 혈압이 매우 낮고 판막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맥에서 이렇게 분지돼서 나가는 게 세동맥, 그 다음에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세정맥. 여기서 다시 모세혈관이 분지돼서 나가죠. 여기는 모세혈관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길이야 제가 그냥 이미를 이렇게 짧게 그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길겠죠. 자, 그 다음 요 옆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들은 이렇게 막 분지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제일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안쪽 지름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하나가 겨우 막 지나갈까 말까 할 정도의 크기예요. 안쪽에는 뭐 거의 내피하고 기저막밖에 없습니다. 내피하고 기저막들이 살짝 붙어 있는 정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우 얇은 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하고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혈류 속도 한번 봅시다. 자, 혈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의 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을수록 빨라져요. 자,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제일 좁은데 모세혈관이 제일 빠릅니까? 했는데 아니죠. 지금 제일 느리다 해놨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세혈관은 요 혈관 숫자만 세면 한 70억 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총 단면적 있죠. 여기 요 총 단면적들을 다 더한 값으로 혈류 속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세혈관이 총 단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시간을 실제로 재보면은 동맥 같은 경우에는 초당 48cm 정도 가는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당 0.1cm 정도밖에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혈압은 심박출량의 말초 저항이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려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르기 때문에 심장이 항상 심실이 쫙 짜주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올 때 제일 혈압이 높고 들어가는 대정맥에서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심장 주기에 따른 혈압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수축기압, 맥박, 이완기압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축기압 같은 경우에는 동맥의 혈압이 이제 심실이 수축기 때 제일 이렇게 쫙 짜주기 때문에 높죠. 그때 혈압을 의미합니다. 자, 맥박 같은 경우에는 이 심실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서 동맥벽을 팍 하고 팽창시킵니다. 그렇게 팍 하면서 팽창을 이제 주기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를, 혈압의 주기를 재는 거를 맥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팽창할 수 있는 이유는 동맥이 있고요. 동맥 다음에 세동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동맥 다음에 이렇게 세동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동맥이 훨씬 두께가 넓었고 세동맥은 훨씬 좁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쫙 밀어주게 되면은, 심실이 밀어주게 되면은 요 들어갈 때 압력이 여기서 탁탁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박은 심실이 수축할 때 동맥의 벽을 팽창시키는 혈압의 주기, 요거를 맥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완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죠. 동맥벽은 탄력적이라 했습니다. 엘라스틴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완하는 동안 원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때 혈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맥혈이, 자, 여기 흘러가는 동맥혈들이 새 동맥으로 흘러가면은, 만약에 다 흘러가면은 혈압이 완전히 제로가 되겠죠. 자, 하지만은 이게 다 흘러가기 전에 다시 앞쪽에서 심장 박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 들어가기 전에 빡 하고 또 압력을 걸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새 동맥하고 모세혈관으로 여기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혈관들 있죠. 모세혈관까지 혈액들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혈압이 조절되어 있는데, 먼저 혈관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동맥의 벽들이, 여기가 평활근이 아까 감싸고 있죠. 얘들이 수축을 하면서 세동맥이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면은, 아까 안 그래도 좁아가지고 압력이 걸렸는데 더 좁아지면은 얘들이 팍팍 퍼내는데 아유 못 나가겠어 하면서 압력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동맥을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거꾸로 이제 세동맥의 평활근들을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직경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동맥의 혈압이, 피들이 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혈관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자, NO 같은 경우에는 평활근에 작용해갖고 혈관을 확장, 그 다음에 엔도텔린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을 할 수 있는 펩타이드다. 이렇게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혈압은, 우리 사람은 위로 이렇게 서 있죠. 혹은 동물들도 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버티면서 혈압이 걸리게 되는데, 그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혈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심장이랑 같은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우리 왼팔을 이렇게 심장 같은 높이에 딱 놓고 혈압을 측정하죠. 자, 그래서 수축기압과 이완기압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수치를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수축기압 같은 경우에는 120mmHg, 그 다음에 이완기 같은 경우에는 70mmHg. 요게 이제 정상 혈압입니다. 그래갖고 줄여가지고 그냥 120에 70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체순환고리 기준이고요. 폐순환고리 같은 경우에는 동맥 혈압이 훨씬 더 낮습니다. 거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25의 8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폐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 가까워가지고 혈액을 엄청 세게 짜가지고 멀리 보낼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좌심실의 수축력이 훨씬 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습니다. 산소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만약에 심장에서 엄청 센 힘으로 가깝기 때문에 팍 하고 짜주게 되면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혈압을 훨씬 더 낮춰가지고 보내주게 돼요. 자, 그 다음 기절 현상 되어 있는데, 이건 별건 아니고, 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비해 가지고 일반인 기준으로 한 35cm 정도 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높이 있다 보니까 27mmHg 정도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뇌에 이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떨어진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신경계가 요거를 감지해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자, 기절하면 우리 픽 하고 쓰러지죠. 자,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다시 심장하고 같은 높이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중력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기린의 문제점인데, 기린은 목이 엄청 길죠. 그래서 수축기 압력이 심장에서 거의 뭐 한 250mmHg, 거의 뭐 사람의 2배보다 높죠. 이 정도 돼야 머리까지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상 상태고요. 머리를 들고 있을 때 정상 상태인데, 만약에 갑자기 이제 물을 마시겠다고 머리를 내리는 거예요. 목을 다리 쪽으로 쭉 낮추게 되면은 혈압이 중력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판막이 잘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체강, 즉 정맥성 공간에다가 혈액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을 조절하는 음성 피드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혈압에 의해가지고 뇌가 손상되는 거를 막게 돼요. 그래서 기린도 기린인데, 우리 옛날에 공룡 있죠. 자, 공룡도 뭐 브라키노사우루스 이런 애들은 목이 엄청 깁니다. 기린보다 훨씬 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760mmHg까지 혈압을 만들어야 머리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혈압을 만들기에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요래가지고 공룡이 머리를 요렇게 세우고 다닌 게 아니라 머리를 요렇게 눕히고 다녔다, 심장과 비슷한 높이로 눕히고 다녔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리 정맥에서 혈액이 흐를 때 문제점인데, 자, 중력이 아래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피가 막 쏠리게 되죠. 발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면은 심장으로 이제 다시 중력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정맥에는 판막이 잘 발달돼 있죠. 그래가지고 혈액이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맥에는 옆에 이제 혈관의 평활근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주기적으로 수축을 해줘요. 정맥이 감싸고 있는 평활근들이 주기적으로 수축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 옆에 우리 다리에는 또 근육이 있죠. 골격근들도 있습니다. 평활근 말고. 그래가지고 이 골격근들도 막 움직이면 수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붓고 이러면 막 주물러 줍니다. 혈액을 보내려고. 그래서 골격근들도 막 수축을 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격하게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추면은 심부전, 그러니까 이게 심기능이 상실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빠른 속도로 막 심장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니까 박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을 멈추게 되면은 심장의 혈액이 충분하게 돌아가지를 못해요. 원래 이 골격근 같은 것들이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심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무리가 안 가도록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 뭐 걷기 이런 가벼운 운동을 조금은 해줘야 됩니다. 멈출 때. 자, 이번에는 모세혈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세혈관 망에서 혈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평활근이 없어요. 자, 아까 제가 평활을 안 그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을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자, 요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요 앞쪽에 이제 세동맥에서 들어오는 요 부위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혈관 전관략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쪼아가지고 혈액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이완을 하면은 더 잘 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 망으로 가는 혈류량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세동맥 같은 경우에는 평활근들이 다 감싸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수축, 이완을 통해 가지고 혈류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상처 부위에서 히스타민, 요거는 면역학 하면서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얘들이 이제 상처 부위에서 이제 막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 혈관 평활근들을 이완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혈관 평활근들이 막 넓어지니까 혈액이 더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세혈관에 직통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쪽에 요 양옆으로 요렇게 이제 모세혈관 전관략근을 그렸고, 가운데는 안 그렸습니다. 자, 얘들은 그냥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요런 데를 모세혈관의 직통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관략근이 수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혈액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모세혈관에 물질 교환되어 있는데, 자, 모세혈관 벽 내피세포에는 요 사이사이에 구멍을 통해 가지고 단순 확산으로 물질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혈관들
자체가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아까 계속 말했지만 내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시 세포 내 섭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섭식할 수 있고 다시 엑소사이토시스, 즉 손황 형태로 방출을 해가지고 밖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 벽 사이 구멍으로 그냥 단순 확산 아니면은 내피세포를 직접 가로질러 가지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모세혈관에 액체 교환되어 있는데, 자, 액체는 크게 삼투하고 혈압 두 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투는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안에 막 적혈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 이렇게 틈으로 모세혈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을 때릴 겁니다. 때리면서 혈압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사이에는 세포 사이 액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뭐 여러 가지 체세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 액도 물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농도 차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흐름을 만들려고 할 건데, 지금 보통 모세혈관 속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나 이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투는 세포 사이 액에서 혈액 쪽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보통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물리적으로 빡 하고 세게 짜주죠. 그래서 훨씬 더 혈압이 삼투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에서 바깥에 세포 사이 액 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루에 한 4에서 8리터 정도 체액 성분이, 액체 성분이 바깥으로 순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피가 계속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림프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혈관에서 빠져나간 체액 성분들이 되돌아오게 있어요. 뭐 물론 체액하고 단백질 같은 것도 좀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 되어 있는데, 자, 림프는 림프계로 들어오는 이 액체 성분들을 림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목 아래쪽에 이제 대정맥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렇게 대정맥이 있고 심장이 있으면은 밑으로 이제 림프관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접 림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혈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은 소장에 이제 흡수된 지질 성분들도 암주관으로 맨 처음에 흡수된다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림프관을 따라가다가 좌세고라 정맥을 거쳐가지고 상대 정맥을 통해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다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림프액은 또 심장이 없는데 얘들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얘들도 역시나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맥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주기적으로 이 림프관 벽이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체액의 흐름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또 이렇게 이제 골격근들이 있죠. 골격근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정맥이랑 똑같아요. 얘들이 꾹꾹 눌러주게 될 경우에 골격근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더 두툼해지겠죠. 두툼해지면서 여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면은 압력이 걸려가지고 판막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아까 정맥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림프관에 림프 흐름이 차단이 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이 붓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세포 사이 액으로 체액들이 순이동했는데 얘들이 정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몸이 붓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생충이 이런 림프관을 만약에 안에서 살면서 막아버렸다. 자, 그러면은 상피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는데, 그게 영어로 엘레판티아시스라고 해요. 코끼리가 엘리펀트죠. 그래가지고 코끼리 다리처럼 극단적으로 막 다리가 엄청 붓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림프절 돼 있는데, 자, 이 림프절은 림프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이사이에 림프절이라는 독특한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림프액들을 걸러주고요. 안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막 모여 살아요. 면역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침입을 이제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백혈구들이 막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붓죠. 붓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목 같은데 이제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리면 여기가 부으니까 뭐 침 같은 거 삼키면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성분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물질의 교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또 장거리 운송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결합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혈장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이제 혈액들을 원심 분리를 하는 겁니다. 원심 분리를 하면은 크게 세 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맨 위에 혈장
장 성분 플라즈마, 그 다음에 버피코트라고 부르는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구성된 층,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적혈구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이제 크게 나누면 위쪽에 혈장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세포성 요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에 혈장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혈장 구성 요소는 액체 성분의 이제 기질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혈장이 한 5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 세포성 요소들이 45% 정도 돼요. 자, 지금 제가 요 높이를 이렇게 잘못 그린 거예요. 요 높이를 살짝 수정을 합시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런 지금 혈장 단백질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운반하는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산,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 그 다음에 뭐 호르몬, 아니면은 뭐 대사한 찌꺼기, 노폐물들,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호흡성 기체 물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들 요것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알부민인데,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남백 알부민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죠. 자, 사실상 먹는 거는 효과가 없고 주사로 맞아야 돼요. 먹으면 어차피 위에서 다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그냥 소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혈액 속에 있으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삼투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pH도 조절하는데 얘들이 기여를 합니다. 자, 다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항체예요. 항체.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워오던 안티바디 항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면역 글로불린은 요 항체하고 B세포에 있는 BCR, 즉 B세포 수용체를 포함하는 말이긴 한데, 혈장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은 결국은 항체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면역학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학적인 방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포 지질 단백질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지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요. 앞에서 그려드렸죠.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이 있는데, 자, 얘들은 혈액 응고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뭐 지방산, 비타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노폐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 기체, 그 다음 호르몬, 이런 것들이 혈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혈청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혈청은 뭐냐면은 이 혈장 단백질 성분에서 응고인자인 피브리노겐만 뺀 거를 혈청이랍니다. 혈장 성분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거예요. 자, 그 다음 세포성 요소들 봅시다. 맨 아래 깔아놓은 게 적혈구라고 했죠.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얘들은 산소랑 일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요, 길이는 한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캠벨 보면은 이게 밀리미터 나와 있거든요. 딱 봐도 잘못되어 있죠. 모세혈관을 통과하는데 거의 뭐 1cm 크기면 통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어쨌든 얘들이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적혈구는 특징이 핵을 배출하게 돼요. 중간에 배출합니다. 그래가지고 핵이 없어요. 대신에 그 공간에 핵 대신에 거의 뭐 2억 5천만 개 정도 되는 헤모글로빈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하나하나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나당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의 적혈구는 이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억 개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이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나 물질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산소를 소비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얘들이 산소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소비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세포질에서 우리 해당 과정을 수행한다 했죠. 그래서 해당 과정만 수행을 해가지고 ATP를 적혈구들은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시클셀 디지즈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잠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여기 캠벨에 여기서 나오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들은 이 헤모글로빈이 변형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혈구 안에서 얘들이 막 헤모글로빈 안에서 잘못된 모양의 응어리진 헤모글로빈 S라고 하는 고분자의 덩어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이 헤모글로빈 S들이 막 뭉쳐가지고 어떻게? 자, 이렇게 길쭉하게 남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원래 모세혈관을 얘들이 요렇게 쓱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길쭉하게 생겨버렸죠. 자, 요렇게 생기니까 여기 그냥 탁 걸려버립니다. 얘들이 걸려가지고 이 세동맥이나 뭐 모세혈관 이런데
혈관을 막아버리게 돼요. 얘들이 막 막아버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혈관이 막으니까 막 아프죠. 아프고 막 부어오르게 됩니다. 혈액들이 막 밀어가지고 부어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 적혈구도 모양이 정상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수명도 원래 적혈구가 120일 정도 되는데 얘들은 수명도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 수준이죠. 혈액 내에 정상적인 적혈구 양이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생성하는 양보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죽어서 없어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혈구 자체 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혈을 일단 해가지고 정상 적혈구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변형된 헤모글로빈 복합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줘도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하이드록시 우레아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어차피 제가 면접 강의에서 설명하긴 할 건데,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태아혈색소, 자, HbF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헤모글로빈 S가 규칙적으로 막 중합되는 거를 얘들이 이렇게 막 중합이 되는데, 여기에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억제를 하는 거죠. 억제를 해서 남 모양으로 적혈구가 바뀌는 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치료법이 있어요. 자,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버피코트에 들어있는 애들, 아까 백혈구하고 혈소판 이런 애들이 있다 했는데 얘들도 좀 공부를 미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하고 싸우는 세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래처럼 총 5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1 마이크로리터에 한 5천에서 10,000개 정도가 막 들어있거든요. 하지만은 감염 반응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숫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조금씩 살펴봅시다. 먼저 호영구입니다. 호영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숫자가 제일 작고 알레르기 반응에 관련한 애들이 호염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히스타민 아니면 뭐 헤파린 이런 애들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은 혈액의 이제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반응들을 유도합니다. 자, 그다음 호중구입니다.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감염되면은 초기에 제일 먼저 동원되는 식세포예요. 보통 마크로파지가 거기 있었으면 마크로파지가 먼저긴 한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먼저 오는 애들이 누구냐 물어보면 호중구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세균 같은 애들을 이제 포식을 해가지고 효소랑 아니면 활성산소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 반응에는 이 호중구가 제일 핵심 세포예요. 자, 그 다음 호산구입니다. 호산구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 방어하고 알레르기 반응 조절에 제일 중요한 백혈구예요. 그래서 얘들은 과립 속에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 속에 있는 이런 과립들 속에 독성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로 분비를 해가지고 기생충들을 공격을 해요. 대신에 이런 물질 때문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 물질 이런 거, 그 다음 얘들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거는 뭐 심화나 전공 임용 이런 데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그냥 캠벨에 나오는 수준만 딱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림프구입니다. 자,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면역학에서 나중에 단원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거고요. 각각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B세포는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항체를 생성하는 애들, T세포는 세포성으로 이제 면역을 조절합니다. 그런 애들이고, 뭐 대충 일단은 보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적으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양 같은 암세포 있죠. 이런 애들을 공격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내추럴 킬러 세포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을 죽이는 애예요. 얘들을 합쳐가지고 어쨌든 림프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핵구 되어 있습니다. 자, 단핵구는 처음에는 그냥 혈액 속을 뺑뺑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조직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나중에 분화하게 돼요.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덴드리틱세, 수지상세포 이런 애들로 분화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다시 면역학에서 할 겁니다. 요 정도 필기해놓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보세요. 얘들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죽어있는 세포들, 찌꺼기들을 포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자기 세포 표면에 막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항원 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만성염증 같은 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가 아니고 거대 핵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 뚝뚝 떨어진 세포질 성분입니다. 모양도 막 얘들은 살펴보면 막 그냥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생겼어요. 당연히 세포질 성분이니까 핵도 없어요. 아까 적혈구도 핵이 없었죠. 하지만 적혈구는 세포지만 얘들은 세포로 분류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세포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얘들끼리 이렇게 지금 딱 봐도 막 뭔가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라고 얘들끼리 나중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그래서 혈액 응고 요소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 응고는 바로 뒤에서 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혈액 응고하기 전에 먼저 줄기세포 요거부터 좀 보고 갑시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면역세포들은 다 이런 줄기세포, 즉 정구세포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림프구성 정구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B세포하고요, T세포가 있고요. 캠벨에는 안 나오지만 NK세포도 림프구성 정구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반면에 골수성 정구세포. 자, 참고로 골수는 위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장뼈가 있으면은 자, 요 안쪽에 이제 골수가 차 있어요. 요 안에서 이런 골수성 정구세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릴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애들이냐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혈구, 그 다음에 뭐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단핵구, 혈소판 뭐 이런 애들 모두 여기 골수성 정구세포들에서 분화돼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적혈구는 만들어질 때 EPO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얘들이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 콩팥. 신장에서 EPO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요. 자, 만약에 빈혈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약물적으로도 EPO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이제 불법 도핑할 때도 요거를 좀 쓰기도 하죠. 참고로 요 골수를 제가 지금 장뼈만 그렸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갈비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척추, 그 다음에 가슴뼈 길쭉하게 생겼죠. 만져보시면은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넓적뼈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넓적뼈에서도 골수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골반 요런 데서 다 요런 세포들이 안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혈액 응고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들이 이렇게 밖으로 막 줄줄줄 새어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때 피들이 새어 나가기도 하지만은 결합 조직들이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혈관 속으로 막 노출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혈액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 혈관벽 단백질들이 막 노출이 되니까 새어 나가다가 요 혈액 속에 있던 혈소판들이 요 바깥에 이제 결합 조직이 있죠. 거기에 콜라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혈소판이 막 달라붙게 됩니다. 아까 혈소판 그려드렸죠. 이렇게 막 생긴 세포질 성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응겨붙어 가지고 딱지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이 단면입니다. 단면 이렇게 안쪽에 혈관이 있고 여기 내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평활근들이 있을 거고 바깥에 결합 조직들이 있다 했죠. 그리고 이 혈소판들은 여기 지금 상처 부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혈액 응고인자들을 막 방출합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 응고인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이 트롬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트롬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효소 반응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일어나도록 양성 피드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이 아까 혈장 속에 제가 피브리노겐이 있다 했죠. 자, 무슨 노겐은 절단되면은 활성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트롬빈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활성되면서 피브린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피브린에 의해 가지고 혈액들이 막 굳기 시작합니다. 응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 혈소판들이 막 여기를 이제 뭉쳐가지고 막아가지고 혈액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손상이 더 심해지면은 임시로 생긴 요 마개가 피브린들이 또 붙어가지고 얘들이 이쪽에 또 붙어가지고 피브린 응결체를 형성해가지고 훨씬 더 두껍게 막아주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요거 제가 그림으로 바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혈전 나오는데 혈전 같은 경우에는 뜻이 뭐냐면은 얘들은 피덩이야, 피덩이. 그래서 혈액 흐름을 막 차단을 합니다. 안 속에서 내부적으로 막 혈소판 덩어리라든지 아니면은 피브린 응결체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굳어가지고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피 속에는 이제 응고 방지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인 응고를 원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보통 아스피린,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렐 이런 약물들을 투여를 하게 되죠. 요건 뭐 캠벨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심장이나 혈관과 관계된 질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손상되거나 감염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지질들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지질들이 막 쌓여가지고 요 근처에 동맥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동맥경화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백혈구들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을 여기서 막 섭식을 하기 시작해요. 섭식을 하면서 얘들이 거품 세포라고 하는 지방이 가득 찬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지방을 먹고 얘들이 거품 세포가 돼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여기 염증이 있어요 하면서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다른 성장인자 같은 거를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막 평활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 있던 다른 또 대식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더 침착되게 되겠죠. 자, 평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인자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막 이쪽 내막으로 점점 더 막 이동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 콜라겐이나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세포의 기질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 플라크라고 하거든요. 플라크라고 하는 얘들 표면에 섬유성의 막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만들게 시작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요 거품 세포들의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죽어 있는 다른 세포들, 그 다음에 이런 지질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지질 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플라크들이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관 안쪽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얘들이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막 관상동맥, 즉 심장에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산소 등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으면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거고, 뇌혈관을 막으면은 막 뇌졸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마비는 뭐냐면은 심근경색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상동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심근 조직이 이제 산소 부족으로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혹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막 차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빠르게 심근 조직들이 막 손상돼가지고 수분 내에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협심증하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혀가지고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막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자주 나타나고, 치료를 할 때 이제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뚫어주게 되는 거죠. 막힌 부분을 넓혀주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건강한 다리나 가슴 쪽에 있는 혈관들을 이식을 해가지고 우회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요 옆으로 다른 혈관들을 붙여가지고 우회 경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이패스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두 개 비슷해요. 심장마비나 협심증이나 둘 다 심근에 있는 관상동맥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 손상이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자,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한 가역적 손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심증은 세포 손상은 없는 상황이고,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포 손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응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은 지속적으로 막 아프고 심각한 통증이 나타나고 휴식을 해도 막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반면에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트레스로 발생을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뭐 잠깐 쉬거나 이러면은 조금 일시적으로 아플 뿐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힌 그 크기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막혀 있는데 완전히 차단되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부분적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약간 경고 상태, 그리고 심장마비는 이제 조직이 실제로 손상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원인은 다 막힌 겁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이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뇌 신경 조직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 동맥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발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혈전 같은 걸로 뇌가 있을 때 뇌 혈관에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면은 즉시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의 바로 혈전 용해제들을 투여해가지고 얘들을 바로 뚫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로피도그램이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들이고요. 얘들을 바로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약들을 투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TPA가 있어요. TPA,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계열 약물들, 얘들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알테플라제라는 약을 많이 써요. 지금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약들을 써요. 얘들을 쓰면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혈액 응고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피브린이 있었습니다. 피브린들이 모여가지고 피브린 응결체를 만든다 했죠. 자, 그런데 TPA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플라스미노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자, 노겐이죠. 그래서 플라스민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요 플라스민이 요 피브린을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은 피브린이 혈전을 생성하니까 얘들이 분해가 되면은 혈전이 용해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과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그냥 요 밑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LDL에 대한 HDL 수치, 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들은 작아야 되고 HDL은 높아야 되고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자, 얘들은
LDL의 합성을 억제를 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고지혈증 증세가 있다 혹은 고지혈증에 LDL 수치가 높다 이러면은 스타틴 약물들을 복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 협심증 이런 위험 요소들을 예방을 해주는 거죠. 즉 발병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지혈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게 되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특히 만성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팍팍팍 하고 뛰는데 혈압이 엄청 높죠. 그래가지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면은 플라크 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보다 높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mmHg보다 높으면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관 내벽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투여해서 혈압을 낮춰주게 되죠. 자, 그래서 25장 동물의 순환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